감사하고요. 자, 이제 우리 이만열 교수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3부작인데 세 번째 강의는 4월 14일 날 같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교수님한테 처음에 강의를 부탁했던 것은 4월 14일 날 강의 주제였어요.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하는 우리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일본 덕분에 우리가 문명 개화하고 이런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주도하는 그런 역사관인데, 제가 이제 교수님께 부탁했던 것은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강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강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네, 4월 14일 날 꼭 오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이만열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별로 들을 이야기도 없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많은 분들을 모아주시고 또 시간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좀 쉬셔야 될 시간에 이쪽에 나와서 시간을 같이 하게 된 것을 저는 고맙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은 2주 전에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장파의 기독교 장로회 거기에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강론을 해달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이 한 3분 절반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 원고가 많기 때문에. 그 뒤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이걸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를 제가 그 교회에 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원문 그대로를 페이스북에 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김이 좀 빠진 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3.1운동과 한국교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아는 것 같는데 정리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를 좀 한번 정리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그럼 3.1운동은 뭐냐? 3.1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에 3월 1일 오후 2시경이죠. 12시부터 모여가지고 2시경에 선언을 했으니까 서울의 태화관, 지금 그 태화관 자리가 서울에 있습니다. 중앙감리교회 자리인데 옛날에 그 화신 뒤쪽입니다. 3.1운동 100주년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 지역에 뜻 있는 분들,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불교 대표들도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100년 전에 세 종교가 이 독립선언을 같이 했는데 100년 후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100년 후를 돌아보는 그런 선언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리 넣는 게 있습니다. 그 넣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말 가운데 20대, 10대, 20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보수적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10대 말 20대가 제일 보수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당 쪽에 지지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통하는 얘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지다가 뭐 저한테 들리는 소리는 결국 이명박 박근혜 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지금 10대, 20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보수화돼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보수화돼 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태화관 얘기하다가 또 곁길로 이렇게 나와가 버리는데 태화관에서 33인 민족 대표들이 거기서 발표를 하고 사실은 민족 대표들이 파고다 공원 쪽에서 선언을 하기로 했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나오시라고 해도 나오질 않으니까 학생 청년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을 또 했습니다. 선언을 하고 한 사람들은 그냥 다시 시내로 이렇게 뭐 시위를 나선 거지요. 태화관에서 발표를 한 사람들 33인입니다만은 기독교 계통의 목사들이 4사람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럼 29인이 되겠죠. 이분들은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경기도 경찰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했고 이 자리에 지금 다 모여 있다. 뭐 잡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는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그 전부터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그 전에 교회 개통, 천도교 개통을 통해서 선언문, 태극기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해가지고 적게는 8군데, 서울 외 8군데, 안 그러면 그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7군데에서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첫날 독립선언을 한 지방은 전부 다 기독교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둘은 목사님이 직접 인도를 해가지고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선언이 국내외에서 약 1년여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총칭해가지고 3.1운동이다. 3.1 또는 나중에는 이게 임시정부 건립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로 봐서는 큰 혁명이다 해서 3.1 혁명이라는 말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을 거사일로 잡은 이유는 뭐냐? 여기에 다 써놨습니다만은 그해 1월 22일에 고종이 승하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 독살설 일제가 덕수궁에 있었는데 덕수궁에 있는 고종을 독살시켰다는 독살설이 막 유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3월 3일 그 장례일로 잡았습니다. 보통 장례일을 그냥 유식한이 아니라 그냥 인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장례. 뭐 산과 인연을 맺는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산일이 3월 3일로 잡혔습니다. 그게 이 월요일입니까? 예. 그다음 그 3월 2일 그래 이제 3월 3일로 그렇게 잡아나니까 그러면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모이는 광정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3월 3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장례일에 우리가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루 당겨보자. 당기니까 그게 이제 일요일이 됐습니다. 주일이니까 주일은 또 그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기가 좀 곤란하다.
천도교 측에서도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당겨가지고 3월 1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잡은 것은 고종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방에서 이제 문상이죠. 이걸 위해서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올라왔는데 여기 숫자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서울역에 경성역이라고 했죠. 서울역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1,500명에서 1,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에 가서는 3,000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그러니까 6,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을 문상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독립운동의 만세운동의 기회로 삼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3월 1일 날 그러니까 12시에 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이때 기독교계에서 4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오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길선주 목사는 부흥 강사로 유명했는데 이때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자기 그걸로는 부흥회 때문에 못 갔나 이렇게 했고, 유여대 목사는 신의주 쪽에 있었는데 이분은 거기서 직접 선언 할 적에 그걸 인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에 올라가면 자기가 신의주 쪽에 그걸 못하니까 하겠다. 그리고 정춘수라는 분은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감리교 남감리회 뒤에 감독까지 지나는 분인데 결국 이분은 뒷날 친일하고 맙니다. 친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건 해방 후 한참 후에. 그 다음에 김병조 목사가 있는데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인데 이때 선언하는 서울로 오지 않고 그냥 중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네 분이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화관에서 선언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경찰부에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학생 청년들이 파고다공원에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민족 대표들이 오질 않으니까 결국 기다리다가 이 사람들은 거기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위에 그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은 그날 서울을 비롯해서 평양, 진남포, 정주, 안주, 의주, 선천, 원산 여기 한두 군데 더 얘기되는 데가 있는데 그 불확실합니다. 여기가 이곳이 모두 기독교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군데는 목사가 직접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의주와 그다음 평양에서는 목사가 직접 인도를 해가지고 만세운동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퇴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군경의 탄압이 심했기도 했지만은 더 큰 이유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선 문제를 취급하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국내에 알려집니다. 이제 일본 신문 같은 데서도 그런 걸 많이 선전을 일부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열의가 좀 식어지는 거죠. 하여튼 4월 초부터 시작해서 극렬하게 일어나다가 4월 말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 1일 전국에서 4월 달이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독립만세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4월 1일에는 전국의 67개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까지는 매일 10곳 이상, 10곳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50곳 이상이 일어난 날만 4월 달에 3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윤석열 반대한다 해가지고 하루에 50군데서 일어난다 하면 정부가 견디겠습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50곳 이상 일어난 날만 사흘이었고 30곳 이상 일어난 날도 15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 운동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걸 모르면은 3.1 운동이 아주 그냥 허황한 걸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67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다, 50개 지역에서 일어났다 하는 걸 보면은 당시에 우리 조상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첫날 일어난 게 몇 마인지 잘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을 이렇게 수십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주에서는 3만 명 처음 일어날 적에 강화읍에서는 강화읍이 아주 심했습니다. 2만 명. 합천 경상남도 합천 상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만 명 등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고향도 경남 함안 군북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하루에 한 4천 명 이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날 희생된 사람이 21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면 단위에서 하루에 21명이 죽은 이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안리 사건도 29명 그러지만은 그건 교회에다가 그냥 교회당 안에다가 사람 넣어가지고 불사 지르고 나오는 사람 쏴 죽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천도교인도 물론 있습니다. 이 제암리 사건 같은 걸 보면은 뭐 한 단위 조그마한 데서 29명이나 희생이 됐으니 크지만은 그러나 자유롭게 만세 운동을 일으키면서 20명 이상 희생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안성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고향에서는 당시에 조그마한 학교가 있었고 또 제가 다녔던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저 예배당이 있었고 그리고 근처에는 유림들이 사는 그런 촌이 있었습니다. 요 세 군데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날 일으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통계를 다시 보면은 19년 3월에서 4월까지 이건 이제 일본의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다고 할 적에 50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만 통계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객관적이기가 좀 힘들죠. 숫자로 남아 있어서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화문에서 또는 태평로에서 촛불이 모였다 할 적에 경찰 추산하고 자기들이 주최 측 추산이 다 달라요. 거의 경찰 추산은 주최 측 추산에 약 한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깎아버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또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3월과 4월의 통계 이건 그러니까 일제 측 통계입니다. 1214회 시위에 110만 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년 3월에서 5월까지는 1542회 그리고 202만 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218개 군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운동이 일어난 곳은 212개 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난 거죠. 일제 경찰 통계와는 달리 전체 모인 것이 2천여 회가 넘었다는 그런
한국 측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은식 선생이라고 이분이 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1년간 1천만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기록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천만 명은 조금 또 과장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증언도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선언 제일 끝에 공약 3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행동을 하면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한다. 그 이제 평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제가 총을 쏘아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운동 자체도 폭력화되는 그런 걸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일제 측 통계에 의하면은 그해 3월에서 5월까지 이 투옥된 사람이 46,948명, 그리고 2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미결수 혹은 기결수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7,500여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옥이나 부상이나 또는 살해당한 이 숫자는 일제 측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케이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47개의 교회당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2개의 학교, 정주 오산학교를 비롯해서 2개의 학교도 불탔습니다. 그리고 715채의 한국인 민가도 소각당했습니다. 제암리 사건 근처에 그쪽에 가면은 소각당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3.1 운동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그 원인과 배경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고 난 뒤에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의 한국인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런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건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치안 대책으로서 총독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죄인을 다룰 적에 태형, 매를 가지고 때리는 거 있죠. 매. 이거를 갑오 개혁 때 우리나라에서도 없앴습니다. 형벌로서 태형은 없앴는데 일제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 태형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의 일상생활을 이제 겁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좀 보면 1911년 1만 8천여 명에 달하던 즉결 처분이 18년에 가면은 8만 2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총독부 정치가 강압적으로 나오는가 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동맹파업도 1916년에 6건에 불과했는데 그 다음에 6건에 362명이 참가를 한 것이 18년에는 2년 후에는 50건에 4,500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쌀값도 14년에 한 섬당 평균 15원선이던 것이 17년에는 20원선이 되고 19년 3월에는 40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삶 자체도 굉장히 지금 핍박스럽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일제 강점 초기에 식민지 백성의 삶을 옥죄고 있던 이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매우 비참하게 되어갔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계제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피압방 민족에게 민족 자결주의 들어보셨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부르짖었다는 그 민족 자결. 민족 자결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같은데 민족 자결과 3.1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이 민족 자결 원칙은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선 국한되고 그 유럽 안에서도 오스트리아 제국, 지금 오스트리아가 조그마한 이리 행편없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합스부르크가에서 굉장히 큰 제국을 갖고 있던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제국 그리고 터키 제국이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발칸반도 이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에는 지금 발트 삼국을 비롯해서 폴란드니 이쪽 지역입니다. 러시아 지역, 러시아의 지배 그리고 터키의 지배를 받는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주의가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밖에 있는 피압방 민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럽에 있는 걸 얘기할 적에는 기독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해당하는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유럽 밖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청한 민족 자결 원칙은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 및 터키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럽의 백인 기독교 지역에 해당하는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승국이 영국, 프랑스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의 전승국의 식민지나 또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백인, 비기독교는 기독교도 식민지에 적응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유럽 지역의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8개국 나라들이 이 민족 자결 원칙에 따라 독립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전승국 1차 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전승국이니까요. 전승국 지배하에 있거나 또 유럽 밖에 존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비지배 민족에게는 이 민족 자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럼 어떻냐? 일본은 1차 대전 때는 전승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산동반도 밑에 지금 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도가 들어간 여기에 교주만이라 그러는데 교주만 일대를 청도를 비롯해서 교주만 일대를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조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렸습니다. 마치 홍콩이나 마카오가 어딥니까? 하나는 스페인이고 하나는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고 하나는 영국에 그 조차되 100년, 120년 이렇게 조차되듯이 그 청도를 비롯한 교주만 일대가 독일이 조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청도 지역에 있는 독일하고 싸웠습니다.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니까 형식적으로는 뭡니까? 전승국이 된 거죠. 전승국이 되니까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인데는 유럽 밖이니까 해당도 안 되지만 더구나 전승국 국가에는 더구나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러니까 당시에 전승국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됩니다. 베르사유 조약 이건 1차 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파리 구경을 하고 베르사유 궁전도 구경을 다 했을 줄 압니다만은 가면은 그 1차 대전 때 회담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유심히 역사 공부를 하셨으면은 그런 걸 유심히 들을 수 있어요. 미국을 가면은 보스턴 근처에 포스머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스머스 조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그 강화 조약을 맺을 적에 포스머스 조약, 거기에서 그 조약에서 조선을 일본에 넘긴다는, 러시아로서는 포기해 버리는 그런 걸 거기에서 합니다. 그 포스머스 조약이 맺어진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시거든 그런 방을 구경을 하세요. 그럼 그 사진도 찍어놓고 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책 몇 권 읽는 것보다도 그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역사 의식이 더 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베르사유 조약안 440개 조약 가운데는 조선 문제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걸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4월달에 가서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독립운동도 좀 시들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민족 자결 원칙이 전승국 식민지나 1차 대전에서 전승한 그 나라들의 식민지나 유럽 밖의 식민지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도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밖이고 또 하나는 일본이 전승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전승국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의도에 개의치 않고 세계사적인 반전을 기하렸고 3.1운동을 일으켜서 기선을 제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민족 자결이라는 복음이 조선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렸고 용감히 일어선 최초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자기의 운명에 적용시켜 권리한 최초의 봉화가 3.1운동이다. 노명식이라고 크리스찬 학자입니다. 서양사 학자로서 그 아놀드 토인비의 그 책을 번역한 그런 분이기도 하고 신실한 기독 신자였는데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어요. 서양사학자고 하니까 훨씬 좋게 진지하게 이렇게 보았던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3.1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한 것이 최초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하는 얘기를 이분이 서양사학자로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3.1운동의 배경에는 앞에 거론한 배경 못지않게 한국인의 주체적인 활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그 배경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세계사의 움직임을 간파한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망명한 여운형 선생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분이 참 47년에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 그 우리 민족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이분 이제 소련과도 통하고 미국하고도 통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로 합쳐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 분단론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일찍부터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클라크라고 하는 곽안련이라는 우리나라에 온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승동교회 있죠. 승동교회를 저렇게 정리한 분이고, 그리고 뒷날 평양신학교 교수도 지난 분입니다. 곽알련, 알렌 클락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양평 쪽에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가지고 이여시 집안에 전도를 해서 저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운형은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들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참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하신 분이죠. 뒷날 이분은 그 알렌 클라크의 조사가 돼서 성동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곽알련 선교사가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입학까지 시켰습니다. 그 입학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가로 갔던 분입니다. 이분의 글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소련군하고도 이 통일을 위해서 이제 그 만나야 되니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운형 공산주의자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분이 물론 저 공산주의와 관련된 책도 번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제로 이 얘기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여운형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18년 8월 20일에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자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민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19년 2월 1일 김규식 선생 들어보셨죠? 김규식, 김구 선생하고는 저 결이 좀 다릅니다만은 김규식을 파견했습니다. 김규식은 어릴 때 자기 나중에 부모가 고아가 되고 난 뒤에 그 언더우드 1세, 언더우드 보통 호레 언더우드, 이 사람이 그 거두었습니다. 그 부인과 함께 거두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영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로아노크라고 하는, 뭐 보통 발음할 적에 로노크라고도 하고 현지 발음으로는 로아노크, A가 붙어서 A를 그냥 OA를 하면 그냥 O로 해가 로노크라 이렇게 하는데 현지에서는 로아노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하면서 셰익스피어 전공을 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세문안교회 장로가 되고, 장로된 후에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이 떨어지면은 중국에서 영문학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돈 벌고 또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김규식 선생 같은 분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적인 그런 분이라고, 여운형 선생하고 이런 분인데, 김규식 선생을 영어를 이제 워낙 잘하니까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청년당 대표로서 파리에 가서 우리 민족 독립 문제를 변호를 해라 하고 보낸 거죠. 김규식은 3월 13일 파리에 도착해서
평화회의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하고 독립청원서와 독립항고서 그리고 여러 문서들을 작성해 가지고 강화회의에 제출하고 각국 대표와 언론에 배포까지 했습니다. 그의 3.1운동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한 달여 후에 4월 11일에 이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지요. 그렇게 되자 김규식의 신부는 여기서 출발해 갈 적에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갔는데 이제 4월 11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이렇게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바꿔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상해에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여운형 중심에서 파리의 그 대표를 파견했다는 소식은 국내외에 있는 독립운동계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파견된 대표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이 여러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청년당도 김규식을 파견한 신한청년당도 국내와 일본, 만주, 노령 지역의 대표를 파견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확산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선우혁이라는 사람, 백오인 사건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선우혁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그 기독교 지도자인 이승훈 장로와 영전백 목사, 길선주 목사 이 세 사람은 다 33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만나 가지고 서북 지방 기독교 지도자 그 독립운동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광수 등은 이광수가 아직 변절하기 전입니다. 그 신한청년당 그 여운형 밑에서 신한청년당을 하고 있을 때 이광수는 일본에 파견돼 가지고 독립운동을 고취하고 그리고 28 독립선언 잘 아시지요? 6월 8일 동경 YMCA를 중심으로 해서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의 선언서를 작성한 후에 이광수는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여운형도 만주와 연해주를 방문해 가지고 파리의 활동을 전하면서 독립운동을 고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3.1운동에 앞서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월에는 간도 노령 지역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이거를 무호는 1918년입니다. 그 음력으로 하면은 그 선언 날짜가 무호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양력으로는 19년입니다. 그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파리에 우리나라 그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이 가 있는 것을 뒤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선언들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3.1운동 발발의 준비 단계로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움직임과 함께 국내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일제강점 이게 이제 참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제강점 후 대부분의 언론기관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구심점 저희 단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직이 없었는데 종교단체는 집회가 우선 가능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해서 집회가 가능했고 교단마다 산하 지방기구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도교의 경우는 1905년에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명을 하고 난 뒤에 전국적인 대조직을 갖게 됩니다. 그 천도교는 중앙집권적이 돼서 중앙집권이 되면 돈도 많이 모일 수가 있죠. 뒤에 그 3.1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기독교 측에서 천도교 측에 5천 원을 빌리는 것도 천도교는 중앙집권이 돼서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독교회는 감리교도 그렇고 감리교는 조금 중앙 조직이 뭐 있습니다만은 장로교의 경우는 전부 다 노회, 당회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회는 1912년 9월에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1907년에 노회가 조직이 되고 노회가 7개 노회가 모여서 12년에는 총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9개 노회가. 그리고 총회가 중앙에 총회가 있으면 그 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노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시찰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찰회. 그리고 교회 단위로서는 두 사람의 장로와 목사 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회를 조직합니다. 이 조직이 쭉 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회의 경우는 북감리회는 연회, 그러니까 총회에 해당하는 것을 감리교에서는 연회, 1년에 한 번 모인다 해서 연회라고 했습니다. 연회 산하에 10개의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이 북감리회, 남감리회 이런 걸 이야기하자면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선교사들이 선교부가 들어올 적에 이들이 차지했던 지역 이런 걸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 공부하실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맨 처음에 들어온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북장로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적에는 대구,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부산은 나중에 호주 장로교가 올 적에 이 호주 장로교 쪽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남쪽에는 그러니까 충주, 청주 그리고 대구, 안동 이 지역이 북장로교 지역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황해도 대부분, 평안 남북도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북장로회입니다. 카나다 장로회는 뒤에 들어와서 주로 함경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망명을 많이 한 북간도 쪽 이쪽을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감리교회, 감리교도 2개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1881년 2년 요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에이브러함 링컨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들도 둘로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감리교, 북감리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큰 조직으로서는 이 침례교가 있었는데 침례교도 남침례교, 북침례교 뒤에 이제 북침례교는 거의 뭐 유명무실해 져버리고 남침례회가 주로 그걸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각각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가 왔거든요. 선교사 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북장로의 경우는 남쪽에서는 대구, 안동, 청주, 서울 그리고 황해도 그 다음에 평안도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장로회의 경우는 충청도 일부와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장로교는 그리고 호주 장로교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이건 주로 경상남도 지역 뒷날 이게 이제 고심파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나다 장로회는 함경도 지역 아까 말한 대로 함경도 지역과 그 다음에 이 두만강 북쪽의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의 경우는 북감리회는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 남북도 대부분, 그리고 황해도 일부, 그다음 평안도 일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감리회의 경우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종교교회라고 하는 거 중앙청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배화여자고등학교 있죠. 그게 그러니까 남감리회에서 세운 겁니다. 배제나 이화가 북감리회에서 세운 것이라면은 그거는 남감리회에서 세운 건데, 그 서울의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개성, 그리고 이 황해도 일부와 그리고 강원도 북쪽 지역을 이 남감리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철원 쪽에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백마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이제 이 북한의 노동당사 그게 유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또 큰 교회가 있는데 그게 남감리회에서 세운 거. 철원 지역이 그러니까 남감리회에서 세운 그 전도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좀 떨어져 있었는데 장로회의 경우는 1907년에 동로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가지고 이 4개 교단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는 총회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리회의 경우는 1930년에 가야만 남북감리회가 하나의 연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북감리회의 경우는 연회 산하에 10개 지방회가 있었고, 남감리회도 연회 산하에 7개의 지방회를 갖고 있었는데, 연회 이제 제일 위에는 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회, 그 다음에 구역회로 이렇게 연결되는 조직망을 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당시에 3.1운동이 종교인들 중심으로 일어났느냐 할 적에 천도교는 막강한 그런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고, 기독교도 이런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도교와 기독교와의 연대, 천도교 처음에 천도교하고 같이 손잡고 한다 할 적에 반대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연대에는 백오인 사건 이래 민족운동으로 총망을 받던 이승훈 장로, 오산학교를 세운 분이고, 뒤에 평양 신학교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졸업은 못했어요. 이승훈 장로. 그리고 불교와 연대하는 데는 천도교의 최린이라는 사람, 손병희 선생 밑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한용운 선생, 이런 분들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기독교, 그 다음에 천도교, 불교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교계가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때에는 일제강점 하에서 종교기관만이 지외법권적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인 집회활동을, 예배라는 그걸 집회활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경계하면서 선교사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아주 강조합니다. 정교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관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게 좋게끔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잘 안 되죠. 그건 뭐냐 하면은 선교사들이 워낙 정교분리 정책을 쓰니까 총독부에서 정교분리 정책 쓰니까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빈틈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3.1운동에 나서게 됐다. 그런 역설적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과정이니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1 운동은 독립운동사에 큰 역할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운동사를 보면은 여러 유파가 있습니다. 한말에도 그렇습니다. 위정척사파라 해가지고 유교 계통에서 정도를 그 다음에 보위하기 위해서 사도, 기독교니 뭐니 이런 건 다 물리쳐야 된다. 위정척사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위정척사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개명한 사람들은 개화운동 그리고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농민운동 이게 큰 흐름으로서는 그러니까 일제강점 전부터 우리 민족사에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정척사운동 이게 좀 볼 적에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선비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문명도 그다음에 근대화도 이거 다 반대하는 것이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개화해야 된다. 그 개화 운동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또 기독교가 좀 같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농민 운동 동학을 비롯해서 뒤에 1812년에 홍경래 난을 비롯해서 그리고 1860년대에 그 최재우가 나와서 운동하는 거 있죠. 하고 그리고 186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30개 이상의 난리가 일어납니다. 임술밀란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농민들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더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동학하고 농민이 힘을 합치면서 나오는 것이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때 그걸 수용을 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개혁을 하고 했으면은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안 맥힙니다. 그러나 그때 눌렀죠.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보 개혁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개혁을 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다 독립회폐 운동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민권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다시 덮는 게 뭐냐면 대한제국입니다. 황제의 나라를 만든다 해가 대한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제정치가 왜 싫으냐 할 적에 외국이 들어올 적에 위에 있는 한 놈이나 두 놈만 잡아버리면 나라 전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중운동이 강하면 뭡니까? 그건 한두 사람 잡아가지고 한두 사람 먹어가지고 나라 안 돼요. 그래서 민중운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회폐 운동 이건 아주 적극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운동이 일어났을 적에 그걸 덮어버리는 게 뭐예요? 나라에서 대한제국을 만들겠다. 이때까지는 왕국이었는데 황제의 나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로 봐서는 외국에서 들어올 적에 대한제국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 하나만 딱 잡으면은 나라 다 먹을 수 있도록 체제가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 망한 거예요. 왜 독재를 해서는 안 되느냐? 왜 윤석열이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이 민주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똑똑한 한 사람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힘을 합치는 가운데서 동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신원식이 국방장관이 여러분들 그 나왔죠. 무슨 책자에 독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독도는 국제 분쟁 지역이다. 세상에 국방부에서 낸 책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2번이나 썼어요.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내각이 물러나야 될 사안이다. 앞으로 지금 일본이 입 다물고 있죠. 앞으로 얼마쯤 1, 2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일본이 그리 나올 거예요. 너희 책에 나라를 지킨다는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했고, 그리고 독도를 너희 지도에서 없애버렸어. 무슨 말 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각이 물러나야 될 거다 하고 제가 한 2번 썼어요. 써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이라도 좀 써가지고 맞다. 이거 좀 신원식이 감옥에다 보내고 다 이래 해야 된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뭡니까? 행안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3일절은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해갖고 뭐라고 했죠? 예, 임시정부가 거기서 뭡니까? 하얼빈에서 시작했다고. 이런 그 망신스러운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그걸 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역사를 이렇게 다 팔아먹어 버리면은 나중에 우리 민족 의식 자체도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예. 조금 페이지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이거 안 보여서 크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한 3, 4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3.1운동 후에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서 무장 항일 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걸 보면 북간도에서는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서로군정서, 대한의용군, 광복군 총령 등 조직되어 가지고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들어서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6월 달에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홍범도 장군도 포함된 청살리 전투 이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죠. 항일 무장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 관내에까지 파급이 되었고, 미주 지역에서도 군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박용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된 해외 독립운동은 국내 민족운동에도 자극을 주어가지고 고등교육을 위한 민립대학 기성회가 조직이 되는가 하면은 조선물산 애용운동이라든지 금검절약운동, 이건 기독교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소극적이다 해서 민족운동과 관련을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실력 양성운동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당시에 국내의 여론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1운동은 한국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종래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좀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3.1운동은 종래 독립운동의 성격만 강조를 했지 민주화 운동의 측면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3.1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공화제 국가를 탄생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3.1혁명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3.1혁명이란 말은 1930년대 주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글에는 주로 3.1 운동이라 하지 않고 3.1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 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에서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이제 엉뚱한 얘기 조금 합니다. 그 고려 시대에도 민중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없지 않았습니다. 만적의 난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운동. 그리고 그러나 주체로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민중들은 홍경래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밀란 형태의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종래 우리 국사에 보면은 그냥 밀란으로 민중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난이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중운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1862년에 임술년입니다. 임술밀란이라고 하는 총칭되는 37건의 대소 농민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에 37건이 지방에서 막 농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밀란이라는 걸로 이때까지는 다 그냥 역사에서 취급을 해왔는데 오늘날 역사를 긍정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것도 한 1970년대 이후에 되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거 민중운동으로 봐야 되지 이걸 밀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37건의 대소 농민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항들이 온축되어 폭발한 것이 뭐냐? 그게 1894년 소위 동학농민혁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민권 신장을 위한 독립회폐운동도 있었지만은 지배층들은 오히려 황제권을 강화해가지고 대한제국을 탄생시키는 등 역사의 흐름을 역행시켰습니다. 어떤 젊은 역사가들 가운데서도 대한제국을 해가지고 연호를 광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무 연간에 개혁이 크게 있었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광무 개혁을 통해서 개혁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전 흐름으로 봐서는 이건 오히려 전제군주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데 오히려 촉진시킨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1운동은 조선조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했던 양반 지배자 중심의 왕조적 질서를 걷어내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독립운동을 할 적에도 옛 왕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의 복벽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인데 1910년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복은 회복한다는 말이고 벽은 임금벽자예요. 왕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래 주로 이제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벽운동 의 성격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19년, 그러니까 17년 정도까지도 이게 잔존을 합니다. 그런데 1917년 상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선언에서 어떤 걸 말하느냐 하면은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황제권 소멸 1910년이죠.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민국에 대한 그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동단결선언 1917년에 상해에서 나온 겁니다. 에 이어서 대한독립선언서 1919년 2월 아까 무호 독립선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것과 28 독립선언 동경에서 한 거죠. 역시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선언에서도 독립할 새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의 나라임을 3.1운동 독립선언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19년 이 사상에 기반해 가지고 1919년 4월 11일 비록 상해에서 이루어진 거지만은 대한민국 해외 임시정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4월 11일 비록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민주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한민족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며 조선민족이 민주라는 새 생명을 가진 나라로 새로 탄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조선민중은 19년 4월 11일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건립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게 이제 그럼 3.1운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이승훈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천도교, 그 다음에 불교는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승훈 선생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당시에 아주 영어를 잘하고 그 다음에 해외 경험이 있는 현순 목사, 이분은 한말에 하와이에 1902년에 하와이 이민을 보낼 적에 그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안이 원래 역관 집안입니다. 역관 집안. 그래서 영어도 이제 잘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뒤에 지금 정동교회 있죠. 정동교회 목사도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아까 우리 이승훈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이 현순 목사가 국제적 감각도 있고 영어도 잘하니까 당신이 나가서 할 일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서 이거 하니까 독립을 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라. 영어를 가지고 알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독립을 했으니까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현재 지금 서울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망명지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미션을 주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이광수도 만나고 여운홍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2번 또 3번 만나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인원하다 잘 안 되면 또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의 한 달 동안에 몇 차례 만나가지고 4월 10일 날 이 사람이 지금 현순 목사가 상해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2월 20 며칠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3월 1일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광수랑 여운홍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인원하고 또 헤어지고 인원하고 이러는데 그 4월 10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난 못하겠다, 뭐 나가겠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도 모아가지고 29명 각 도를 안배를 했습니다. 각 도 대표 29명을 모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회의를 했습니다. 뒷날 이 회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이니까 국회죠. 임시국회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4월 10일 저녁에 밤새도록 인원해가지고 4월 11일 날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뭐냐면은 나라를 세운다.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헌법을 10개조를 만들었습니다. 10개조의 제1조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그 제1조를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쭉 계속돼 가지고 48년 우리 재헌헌법 만들 적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1조를 그렇게 한 그러니까 임시의정의 임시헌법이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임시헌법은 임시정부에서 4번이나 바뀝니다. 4번이나 바뀌지만은 그 1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현순 얘기를 지금 좀 했죠. 그 29명이 밤새도록 인원했다는 거, 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의 밤 해가지고 그 어디다가 뭐 어디 저 썼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낸 그 이 수필집이 은퇴하고 저 논문은 못 쓰고요. 수필만 막 썼는데 수필을 많이 쓰고 보니까 저 5권의 수필집이 나왔어요. 마지막 거기에 수필집에 거기에 임시정부 상고의 밤이라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쭉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고집을 피워가지고 나갈라 그러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목총 같은 걸 가지고 위협을 했습니다. 뭐 죽든지 살든지 나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날 저녁에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써난 적이 있습니다. 자, 조금 가서 과거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3.1운동을 통해 백성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러기에 선진들은 이런 역사의식을 반영하여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혁명이다. 3.1혁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3.1혁명이란 용어는 1930 아까 말씀드렸죠. 30년대 전후하여 독립운동계에서는 자주 보였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의 나라 곧 민주공화국은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추구했던 이상입니다. 3.1운동의 민족 지도자 이승훈 장로는 재판 과정에서 이제 3.1운동 이렇게 난 뒤에 잡혀서 이제 재판 받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제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느냐 하니까 질문에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이 민주국 아닙니까? 나라를 세울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민족 지도자들 잡혀가서 그 신문을 봐도 이런 게 더러 나옵니다. 3.1 독립선언에서 천명한 민주공화정 이념은 1910년 멸망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국토와 국민이 빼앗긴 상태에서 건립된 대한민국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임시정부와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세웠지만은 우리나라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임시의정원 아까 4월 10일 저녁에 29명이 모인 걸 필두로 해가지고 그거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치하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을 영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세계사적 의미도 큽니다. 1차 대전 후 전승 강대국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 갔는데 그러니까 이건 1차 대전 이전이나 이후나
전승국 강대국 전승국 중심의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승리한 나라가 지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이는 지배 세력의 변동을 가한 구체제의 연속에 불과한 것입니다. 3.1운동은 베르사유 체제라는 새로 탄생한 강권 체제에 저항한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세계사에서 최초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1차 대전은 식민지 쟁탈을 목적으로 한 유럽권 내의 전쟁으로 이를 계기로 비유럽권인 미국과 소련의 그 주도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결국 주도권이 소련과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베르사유 체제는 1차 대전에서 승리한 전승국이 그들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 질서, 그러니까 전이나 후나 그 세력이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하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눈이 침침해서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제국주의 질서로서 전승국 식민지와 유럽 외의 민족에 대해서는 민족 자결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민족은 3.1운동을 통해 전승국 일제에 항거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후 전승국 중심으로 재편성된 침략 강권 질서에 도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당시 피압박 민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전승국 중심으로 재편성된 침략 강권적 국제 질서에 도전한 것이, 이에 자극받은 세계의 피압박 약소 민족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위 오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 중국이 일본을 비롯해서 열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경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청년들은 조선을 본받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번 3월 1일자 한국일보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혜미 기자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에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오사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사운동을 일으키면서 3.1운동이 오사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걸 여러 사람의 사례, 여러 사람들이 3.1운동 안에서 중국 사람들인데 쓴 게 있어요. 그걸 이번에 특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길래 제가 좀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당시에 중국 지식인들이 3.1운동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을 본받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영국에 대한 인도의 독립운동이랄까 할 비폭력 무저항의 샤타그라 운동을 일으켰고,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등지의 독립운동에도 직간접으로 우리 3.1운동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지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3.1운동은 그 세계사적 의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3.1운동과 한국교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리 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좀 그 외에 또 해주고 싶은 얘기를, 원고는 우리가 읽겠으니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를 짤막하게 더 해주십시오. 여기에서는 한국교회가 3.1운동에 어떻게 관여했는가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요. 이걸 천도교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에서 한 건 아닙니다.
나쁜 의미에서 한 건 아니고 난 천도교가 독립운동한 데 대해서 다 인정하고 또 그들의 힘이 없었다면은 당시에 기독교가 그렇게 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3.1운동을 완전히 천도교가 주도한 것처럼 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러면 숫자적으로 좀 보자 하고 제가 여기에 뒤에를 조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와 그 다음에 실제 그 전개하는 단계에서 3.1 천도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고 수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하는 걸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몇 줄 그 해가지고 패러그래프에 3.1운동의 지방화 전국화 단계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몇 패러그래프를 내려가면은 찾았습니까? 예, 그거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치를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한 게 돼서 3.1운동의 지방화,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전국화 단계의 기독교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교회나 기독교계 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천도교인들이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3월 1일 첫날 서울 외에 7곳이 대부분 기독교계 중심이었고 의주와 평양은 목사들이 주동을 했습니다. 천도교 축과의 합작도 보입니다. 주동 세력이 뚜렷한 그러니까 이거 일제의 그 통계를 가지고 지금 한국 학자가 분석을 한 겁니다. 주동 세력이 뚜렷한 그러니까 곳이 그 340곳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학자의 지금 제가 연구를 인용을 한 건데 340곳을 지역으로 정리하면 311개 지역, 몇 개 지역에서는 2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311개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기독교가 78개 지역, 그리고 천도교가 66개 지역, 그리고 양교 합작 지역이 42개 지역으로 이렇게 그 학자가 연구를 해놨습니다. 저 중앙대학 그 김영모 교수라고 저하고는 대학 동기입니다. 그 애는 그 친구는 사회학 했고 나는 사학을 하고 그 같이 교양 과목 때 같이 공부를 한 친구인데 김영모라는 그 친구가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계가 그러니까 340개를 중심으로 해서 311개 지역을 가지고 보면은 25% 내지 그 다음에 42개 지역을 합치면은 38%를 주동 세력이 된 곳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전국화 단계에서 기독교인의 참여 정도를 체포 투옥자 중심으로 본다면은 6월 30일까지 투옥자 9,458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를 차지했고 12월 말까지 복역자 19,525명 중에서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17%이며 천도교인은 2,297명으로 11%였다. 이 통계는 바로 기독교인의 3.1운동 참여의 운동량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의 투옥자나 복역자 가운데서 교회사 자료에는 기독교인으로 나타나는데 일제 측 자료에는 기독교인 여부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 이제 교회사 자료를 보면서 3.1운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면은 그걸 교회사에 대하면 이 사람은 교인으로 돼 장로나 또는 집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기독신자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통계에 안 잡힌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그건 천도교의 경우도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예.
위에 언급한 통계를 당시 한국인의 인구와 관련시켜 보면 22%니 이러하니까 아니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 그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당시에 몇 퍼센트였느냐 하는 걸 가지고 보면은 월등 높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이때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 뭐 2000만 동포라 했지만 1600만 명으로 잡고 있고 그 중에 기독교인은 1918년 말 현재 21만 270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 교단 이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례인 명부, 학습인 명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서구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숫자가 정확합니다. 예. 장로교가 16만 얼마고 북감리교가 4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운동량은 주동 세력면에서 25% 내지 38% 앞서 얘기했습니다. 체포 투옥 면에서 보면 17% 내지 22%가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체포 투옥된 숫자와 관련시켜 보면 3.1운동에서 기독교인의 운동량은 대략 20 내지 30%로 계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조선 인구의 1.3 내지 1.5%에 불과했는데도 3.1운동의 운동량에서는 20%를 상회했다면 3.1운동과 한국교회와의 관련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도교는 어땠느냐 하는 걸 좀 일부러 좀 봤습니다. 천도교의 교세와 비교해 보자. 19년 3월 천도교 교주 손병희가 이제 뭐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잡혀 들어갔죠. 그 법정 진술에 의하면은 그러나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예. 하여튼 손병희 선생이 법정 진술한 걸 보면은 명부 등재자가 천도교에 명부 등재한 사람이 300만 명, 의무 부담자가 200만 명이라고 손병희 선생이 법정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엉터리라기보다는 정확하지 않다. 예, 정확하지 않다. 그의 진술대로라면 이는 기독교계의 10배에 달하는 그렇죠. 300만 같으면 기독교인 지금 21만인데 그럼 15배 아닙니까? 하여튼 10배 이상이죠. 달하는 교세입니다. 거기에다 천도교에서는 19세기 말 이래 민족주의 운동의 중요한 흐름인 민중사상계를 이끌어온 세력으로 사상면이나 교세면 그리고 민중동원 능력면에서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3.1운동에서 활동한 역량은 신자 수치에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기독교인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보다 훨씬 적죠. 그 수치로 봐서. 기독교의 참여가 이렇게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일제의 박해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컸습니다. 제암리 교회당에서는 비신자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2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알죠? 이건 여러분들 그 제암리 쪽에서 제암리가 아니라 그게 면 이름이 뭐죠? 예, 거기에서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제 헌병대에서 제암리 교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모이라 해놓고는 뭐 교실을 할 것처럼 그래 하다가 그러니까 저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불을 싸질렀습니다. 밖에서 불을 싸질러 가지고 나오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거기에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참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도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29명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포함하여 한꺼번에 29명이 희생되었습니다. 19년 3.1운동으로 한 달이나 늦게 그것도 그의 총회장인 김선두 목사 장로교입니다. 장로 김선두 목사가 독립운동하는 바람에 총회장인데도 참여를 못했어요.
미참의 상황에서 열린 장로교 제8회 총회에서는 사살 타살 52명 각 노회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체포된 신자 3,804명, 이 가운데 목사 장로가 134명, 장로교 전체 목사 장로는 당시에 1,024명 중 13%에 해당합니다. 이건 숫자가 굉장히 약화된 겁니다. 정확하게 안 나온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총회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되었습니다. 총회에 제출한 노회의 보고서에는 대한독립운동, 독립사건이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독립사건으로 못 왔다. 사건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전국화된 단계에서 기독교계가 가졌던 문제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3.1운동에 참여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지도부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몇 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3월 1일 선언 당일 기독교 대표 16명 가운데 4명이 불참했다. 아까 나왔죠. 길선주, 그 다음에 유여대, 그리고 정춘수, 김병예도 해서 4사람이 참석을 못했다는 거죠. 앞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불교 대표, 천도교 대표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29명이니까 다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유를 둘러댄다 해도 기독교 측의 한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당일 서울의 독립선언 장소를 명월관으로 옮긴 것이,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대표만 이렇게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옮겼는데, 이 옮긴 것이 선교사 베커라는 사람의 제의에 의해서 옮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독교계의 한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가 폭력으로 나오는데도 교단적 차원의 대응이 없었습니다. 교단에서 대표를 파견해가지고 총독부에 파견해가 왜 이러느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제암리 만행을 세계에 알려 그 여론을 환기시킨 데는 선교사 스코필드 연전 교수로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했는데 이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긴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스코필드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장로교 감리교 연합 기관지 신문이 있었습니다. 기독신보. 기독신보의 태도, 보도 태도도 일제 언론 검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대응이 아주 미약합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3.1운동에서 기독교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더 많이 했다가는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끝 앞 페이지쯤에 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7페이지나 6페이지 마지막이나 7페이지에 끝으로 나오죠. 네. 예, 그것만 조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당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에서 신앙과 민족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전부터 모세, 삼손, 다윗, 다니엘의 사적 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연관시켜 교육했습니다. 또 3.1운동의 만세사 시위가 한창일 때 기독교회가 작성한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삐라입니다. 을 뿌리면서 시대의식을 민족운동과 연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통고문에는 1. 매일 3시에 기도하고 매일 3시에 기도하고, 둘째로 주일은 금식하고, 셋째
매일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 날에는 이사야 10장을 읽어라.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예레미야 12장을 읽어라.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신명기 28장을 읽어라.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야고보서 5장을 읽어라. 그 다음 금요일 날에는 이사야 59장을 읽어라. 토요일 날에는 로마서 8장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민족운동을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연관시키려고 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요.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신데 이제 2시간 강의를 하셨으니까